네, 6월 24일 장 마감 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15 모니터에서 모신 분은 김권진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홍보할 게 좀 많아서 네, 회사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식시장 뭐 사실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코스피는 또 최고점 찍었죠? 네, 어찌됐든 또 최고치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조만간 뭐 새로운 또 선 3,300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금야금 잘 가네요. 계속해서 가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좀 괜찮은지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실제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를 쳐다보면 이거 정말 좀 대형주들만 열심히 가고 있는 시장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죠. 개인들이 좀 좋아하는 이런 코스닥 이런 종목들은 좀 밑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라인들은 뭐 거의 2배 가까이가 밀렸으니까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오늘도 내 계좌는 별로인데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고가를 올라가고 있니?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면 대형주, 그리고 주도주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동안 계속해서 내가 대장이야 라고 얘기를 외치면서 올라갔던 플랫폼 업체,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좀 큰 어떤 물량이 조금 오늘 출회가 돼버리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여기에 바톤을 누가 바로 삼성전자를 받았다. 오늘 아침 기사가 좀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 개인들 카카오 네이버 가지고 있으면 한박 웃음,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 눈물, 이렇게 기사가 떠 있는 걸 봤는데 오늘은 좀 반대가 또 됐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빠르게 지금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발빠르게 대응하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이런 방법인 싼 거를 사서 좀 기다리고 있던지,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방송을 보시는 주린이 분들, 개인 투자자들 뭐 그렇게 즐거운 심정은 아니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도 외국인은 양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했죠. 네, 오늘 양 시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종목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는 종목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환율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율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 오늘은 2원 80전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34원 정도의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최근에 좀 올라와 있긴 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부터 또 원화의 강세의 흐름이 나오면 가만히 있더라도 외국인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실제 이번에 3250선 누가 뚫어줬었냐면요, 외국인들이 뚫어줬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계속해서 퐁당퐁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도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6월 22일 날은 3,6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날 97억 팔았다가 오늘은 또 1,000억이 넘게 또 매도가 나왔던 것처럼 실제 계속해서 퐁당퐁당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굳이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고르실 때 어떤 식의 종목을 고르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선은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종목, 올라가고 있어야 될 이런 종목을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건 바로 실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라는 이런 거 체크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소한 수급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린이지만 개인들이 막 사서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 이런 쌍포에서 어떤 식의 이런 매매 패턴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내려온 얘기죠.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그렇죠. 사야 된다. 네네. 예. 근데 일단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며칠째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그거에 더해서 공매도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던 참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와 함께
아주 상당한 급락을 했는데요. 한 8%대 했죠? 네, 오늘 한 7.3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7% 이상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긴 기간 조정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조금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얘들 가장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한쪽 큰 그룹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버린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방아쇠 효과가 생기면서 다른 외국인과 기관도 다 같이 매도가 쏟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거래량이 1,800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거기서 180만 주 매도, 기관들이 92만 주. 야, 도합하면 300만 주를 갖다가 때려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주식 수가 4억 주가 넘는데, 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실제 가격대가 워낙 높고, 평소에 이 종목이 많이 돼봤자 400만 주, 500만 주 거래가 되던 종목,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올라와서 어제 같은 경우는 900만 주, 근데 오늘은 거기에 더블입니다. 한 1,800만 주가 됐으니까 거의 평소에 한 5배의 거래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핫했던 종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입니다. 내일 일어났을 때 카카오가 다시 5일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면 이거는 그냥 단순 조금 조정이었구나라는 가격 조정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내일 또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 라는 이런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음봉이 나오면 조금 지켜는 보되 좀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올라와 준다면 역시 카카오다, 다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때 얘기하신 게 21선, 카카오가 21선을 터치하거나 그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21선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하니까 13만 8천 원 정도 아직 지금 현재 나오고, 아직은 한 2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 최악이 15% 정도 빠져야지, 이렇게 워낙 최근에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건전한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21선이 깨져버리면 아마도 시장이 그만큼 많이 힘들어져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실린 장대 음봉, 이거는 상당히 큰 조정이 필요한 걸로 보지 않나요?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대장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왔고 거래가 터졌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서워하실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일반 생각입니다. 개인 중소형주 개별주하고는 틀리다. 네, 좀 틀리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 아니잖아요. 크나큰 어떤 이슈가 생겼거나 실제 앞으로의 우리가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생기면 카카오 괜찮을 것 같고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음봉이 나오느냐, 내일 다시 양봉이 나오느냐, 이게 흐름이 좀 하나의 분기점이 계속해서 난 대장으로 있을 거야, 난 좀 이 선도 물러날 거야, 이런 것을 아마 내일 정도가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일도 음봉이 나오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좀 장님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양봉이라면 이제 다시 적당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있다.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고점이었던 17만 원대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을 많이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거기가 저항대가 생기면서 싸움이 될 거고, 거기가 뚫어지면 계속해서 가는구나, 정말 강하다. 반대로 거기서 밀려버리기 시작하면 여기가 한계에 우선은 1차적으로 부딪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그 특징적으로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도 보면은 보통 이 카카오 대장주인 인터넷주가 조정을 받거나 힘이 약해지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때서부터 부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좀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만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레포트가 좀 예쁜 게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그동안에 그 기존
기존 이런 증권사들이 내고 있던 이런 예상치 2분기 영업이익보다 1조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다음 달 둘째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이겠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대부분 다 올라 잡혀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결국은 그때까지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한 3주 정도는 삼성전자가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마련이 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 여러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우선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워낙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1차 박스 구간은 한 83,000원 정도가 우선 1차 박스가 나오고요. 2차는 86,000원대 이 정도 라인이 지금 현재 잡히니까 그 정도에 이렇게 계속해서 긴 박스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현재 박스에 들어갔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8만전자의 끝이었다. 그리고 좀 안 좋을 때는 7만전자까지 내려고 최근에도 뭐 7만전자 하다가 다시금 8만전자로 넘어와 있는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어찌됐든 실적이 최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감이 솔솔 터지고 하나씩 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까지 그 나왔던 이야기가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상승으로 갈 것이냐 혹은 여기서 반전,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러면 이제 좀 하락 쪽으로 가게 되면 위험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제는 매수의 시점이다. 매수의 이런 의견이 지금 현재 화살이 좀 도는 것 같고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조금 대다수를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뭐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쉬었단 말은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을 비추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비워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 뭐 사지? 라고 하다가 카카오 열심히 샀다가 이제 야 카카오 맞네? 카카오 야 이제 카카오 그만 이제 난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그만큼 지금 현재 순환매 종목 장세가 조금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랐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래 가지 않고 한 며칠 뭐 2, 3일 안에 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새로운 또 뭐 대장이 나오거나 이번에는 바이오야라고 이번에 최근에 뭐 계속해서 카카오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였었던 게 바이오 쪽 라인들이 간만에 심폐소생 야야 심폐 숨쉬어 해갖고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빠르게 지금 현재 움직여주는 거에 있다라는 거.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에서의 창조적인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엔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자동차주도 보니까 처음에 초반에는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네, 그랬었죠. 네, 모습이 좋았죠. 뭐 2, 3% 기아차도 그렇고요. 3%대 막 이렇게 상승하다가 거의 다 반납하고 맞습니다. 뭐 마이너스 혹은 뭐 그냥 되돌림으로 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마지막 보통 우리 재료 소멸될 때의 모습 같아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안타깝죠. 사실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2.6% 정도가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기아 같은 경우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오늘 4% 가까이 3.8%까지 막 달리다가 나 너무 힘들어 좀 쉴래라고 하면서 조금 쉬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완성차 업차 두차 뭐 현차 기차가 안 되더라도 모비스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비스는 안 팔리더라도 완성차는 안 팔리더라도 여러분들 노화가 되면 뭐 해야 돼? 부품 계속해서 교환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가 또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차를 이제 바꿀 때가 됐어.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만 더 있다가 전기차로 그냥 바로 바꾸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체인지가 되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라서 좀 노후화된 차를 1, 2년 그냥 더 타자. 그래. 뭐 아직 굴러가잖아. 1, 2년 더 타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교환이 활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런 주가는
더욱더 올라와 줄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오히려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한번 가자! 실제 보시면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적게 줘요. 근데 판매량은 높아지고 있어요. 자동차 업체의 판매량을 보면 1월 대비하면 엄청난 지금 현재 성장,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판매율이. 근데 인센티브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사의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뭐예요? 바로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주들이 야, 이제는 우리도 좀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실제 거기 관련된 이런 종목도, 오늘 화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도 튀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 부품주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네 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실제 부품주들이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였습니다. 자동차주들은 대부분 그냥 싸. 얘들은 뭐 성장할 것도 없고 뭐도 없잖아. 근데 이제는 성장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실제 앞으로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차가 날아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뭔가가 새롭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연기관에서 그냥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대부분 6배, 뭐 5배 이렇게 받는 애들이 수두룩 빡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이 밸류업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게 이 자동차 업종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특별한 걸로는 이제 장이 끝나고 나온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신세계가 이제 그 인수를 했죠? 아, 네, 이베이 코리아. 코리아.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신세계 코리아가 완전히 이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이제는 도약을 한 겁니다. 풀필먼트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그동안에 이것을 좀 부진하면서 야, 온라인 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계속해서 뭐 신세계가 아니야, 우리 아니야, 아직 확정 못 받았어라고 하다가 결국은 오늘 확정 발표가 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해야 될까라는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유통 쪽에 강자였었는데 과연 얘들은 이제는 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워낙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배달에 대한 이런 문화가 워낙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뭐 하나만 시키면 그 다음날 와 있는, 이렇게 강국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내놔도, 어디 내놔도 강국이다라는 얘기 해드리겠고. 배달 강국? 우리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라고 절대 제가 거기 회사 뭐 선전하거나 전혀 저랑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배달의 민족, 그 광고만 봤을 때도 와, 정말 머리를 잘 쓴다라는 생각, 센세이션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3조 5천억 가까이 돼서 이렇게 인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주가에 상당히 큰 폭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 앞서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독자 생존이 얼마나 가능할까, 점점 밑에 애들은 더 커오는데 자기가 계속 그러한 포지션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찌됐든 신세계가 넘버 2로 올라왔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생길 수 있을 거다. 신세계, 이마트랑 이런 라인들이 다 좀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흐름을 보면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하고 시장의 상황은 좀 다를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비스가 좋다고 하셨지만, 현대차, 기아, 모비스 중에서 가장 못난이 취급받는 게 현대 모비스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시장에서 안 알아주니까. 그렇죠. 아마 뭐 내가 네. 부품 좋으면 뭐예요? 시장은 완성차 좋아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긴 하죠. 신세계가 3조 5천억에 뭐 80% 인수했다, 뉴스대로라면. 네. 물론 이게 이제 좀 싸게 산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주가에서 보셨듯이 지금 현재 시간의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2%가 넘게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 신세계가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 3%가 넘게 시간의 종가에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 시간의 단일가에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주가에는 박수를 치고 있다. 실제 그날 여러분들 어떻게 됐었어요? 이런 기사가 떴을 때 아니야 라고 하기 전까지는 좋았습니다, 주가가. 근데
아직 우리 확 다 못 받았어. 아니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뒤로부터 이마트 주가 안 돼! 하면서 계속 밑으로 좀 처지던 모습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실제로 음봉이 한 5일째 나오다가 드디어 내일 다시 한번 내가 샀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6만원대는 당연히 회복을 시킬 거고 주가에다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 인수 얘기 나오면서 신세계는 좀 주가가 어렵지 않았나요? 신세계 그렇습니다. 지금 쭉 계속해서 좀 밀렸었다라는 예. 거. 돈 내줘야 되니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그리고 조금 이마트하고 좀 차별화를 좀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크게 품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그룹사의 이런 시너지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룹이다 보니까 그 그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어떤 회사에는 독이 되고 그렇죠. 어떤 회사에는 그렇죠. 그런 거는 큰 그 모멘텀이 되고 이렇게 네. 되는데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나오는 게 뭐 EGMP니 뭐니 이런 것들 연구하고 개발하고 설치하고 이거는 다 모비스가 돈 쓰고 그리고 수혜는 현대차가 그렇죠. 기아가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여기도 결국은 지배구조상에 현대모비스가 빠지면 지배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비스도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모비스에 유난히 집착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네. 이제 모비스가 네네네. 우리가 그 이제 기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네.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는데 항상, 네. 이거는 결국 그 정의선 회장이 살 수 있는 환경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반기 말쯤 그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되면서 그렇죠. 좀 돈이 생겼을 때 이때부터는 그렇죠. 좀 탄력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비스는 꾸준하게 움직여 줄 겁니다. 지금 주가도 지금 현재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니까요. 좀 나는 편안하게 갈래 라는 분들은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괜찮나요 차트?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 정도면 뭐 여기서는 뭐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여기서부터는 뭐 여기 그냥 사놓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뭐 새로운 뉴스도 나오고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 더욱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손해보진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이런 차트가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조금 매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 지분율 보시면요 아직도 탄탄합니다. 지금 현재 36%입니다. 뭐 지금 현재 뭐 3,400만 주 가지고 있고 사실은 대주주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뭉쳐서 내 거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뭉쳐서 하면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작은 그런 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대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53%가 외국인입니다. 대단하다라는 거 이미 외국인들이 마음먹고 야 뉴욕으로 옮겨라고 해버리면 싫은데 라고 하는데 주가는 분명히 그런 얘기만 나오면 더블이 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큰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를 한다 해도 전체 물량에 비해서는 뭐 아주 사소한 아주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철강주 바이바이 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철강주 모습이 아주 좋아요. 네. 상당히 많이 오르고. 좀 죄송할 정도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뭐 포스코가 뭐 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 출연했을 때 거의 옆으로 기었습니다. 사실은요. 옆으로 좀 기고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사죄의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주가는 지금 현재
누구보다도 똑똑합니다. 주가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 죄송합니다.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강 가격이 그나마 좀 어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철강서? 나왔습니다. 철강서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라? 반등이 나오는 건가?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이래 철강서 가격이 좀 밑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저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 반등이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아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는 괜찮다고 그랬고 우리가 보는 것은 3분기, 4분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지금 현재 어디 라인을 뚫어줘야지 추세가 좋아지냐면 포스코를 예를 들면 35만 한 4천 원 정도가 뚫리면 새로운 추세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가 나타날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철강석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철강하고 화학 애들이 그동안 뭐 때문에 올라갔다?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화학 쪽 피크아웃 됐는데 이렇게 되면 철강도 돼야 되는데 화학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철강이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녹록한데 지금 현재 그러한 식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한 이슈 때문에 제가 조금 속상하지만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라는 생각을 해줬는데요. 철강사 가격이 또 뭐 중국에서 야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 또 바로 확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급등급락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경기 민감주 특히 철강주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네. 좀 가격 조정을 받을 때 싸다고 쉽게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좀 그렇죠.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점처럼 올라오지 않고요.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점처럼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언제까지 갈 것 같냐? 아마도 원유 같은 경우는 이란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야 우리 이제 핵 협상 잘했고 이렇게 우리가 공급을 늘릴게. 그리고 오펙 플러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야 우리 이제 증산하기 시작할게. 이러한 코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가 훨씬 셉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SK이노베이션이나 GS, SOL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SOL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도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내일 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지금 추격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켜만 보는 게 낫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이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철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국제 철광석 가격, 그렇죠. 예, 그것만 시세. 그게 올라오면 베팅을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그게 아니면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인사를 멋있게 하셨는데 이 바이바이가 굿바이가 아니라 굿모닝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연하게 항상 투자는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답은 없습니다. 1 플러스 1이 2다라는 이런 우리가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만 주식은 1만 시간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시장,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0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마우스 몇 번으로 돈을 버는 이런 좋은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게임이 쉽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만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2분기 부담감. 네, 부담감. 네. 이걸 철강주의 이 실수를 만회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2분기 실적 시즌이지 앞으로 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실적 시즌 앞으로 좋아질 종목에 미리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실적 시즌에 뭔가 2분기가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 3분기가 더 좋아질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하여튼 이 투자 전략을 좀 그리고 그런 종목이나 섹터 어디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게 2분기 사실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투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렇지만 3분기가 좋아질 것이냐,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여기에 베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대표적인 게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괜찮아요. 주가도 흐름도 괜찮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처럼 실제 앞으로의 3분기까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거. 근데 앞에서 얘기 드렸던 LG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LG 친구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즉, LG 라인들이 그동안 좀 많이 핍박받고, 그동안 예전에 한때는 삼성전자랑 큰 차이가 없었던 회사였었습니다. 그렇죠. 가정 관련해서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저 멀리 가 있고, 이제 예전에는 뭐 그룹 사이에서도 뭐 LG 쪽 그룹이 2위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라는 거. 그만큼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근데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조금 많이 한 3년 정도 되셨나요? 그런 분이 하면서 정말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산업이 어디가 되겠구나. 과감하게 그동안 뭐예요? 핸드폰! 야, 이거 이제 그만해! 라고 과감하게 이런 얘기. 야, 계속해서 적자인데 그놈이 뭐 알량한 자존심이야. 왜 계속해서 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쳐버리고, 야, 이제는 뭔가 새로운 성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라인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최근에는 삼성하고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협업 얘기가 많이 나오죠.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OLED 계속해서 야, 우리가 공급해줄게, 우리가 해줄게,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LCD 가격까지 올라오면서 OLED 가격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OLED 대장하면 결국은 LG 디스플레이 라인들이 움직여야지 그 아랫단 OLED 라인들이 움직여줌이 있을 겁니다. 실제 거기에 흐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디에요? 바로 그 아이폰에 지금 투자가 되고, 아이폰에 계속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데, 아이폰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쪽에 이런 휴대폰 부품에 그동안에 같이 참여했던 이런 중국 쪽 업체, 야, 이제 너 이제 그만, 넌 나오지 마, 탈락! 결국은 가만히 있던 LG 이노텍, 와! MS 상승!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렇게 되면 하반기 때도 긍정적인 모습이고, 또 내년에 이제 드디어 아이폰도 접어지는 폰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 아이폰인데 그쪽으로 바꾸고 싶은데 라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또 한번 물량이 한번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는 최소한 LG 이노텍이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쪽에서는 DR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가 인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량 늘어나니까 너 단가 인하해.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이런 행동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이 말은 LG 이노텍의 숫자를 매출이 올라가면 같이 쭉쭉 올라와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런 반도체의 이런 뼈대라고 있고 쌀이라고 할 수 있는 MLCC 가격을 요즘 보시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또 거기에 좀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쌀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에도 아마 이런 책상에도 아마 반도체가 들어가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실제 이러한 이런 세팅 공간에서도 이제 모든 게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는 이제 반도체와 일상화가 되고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대표님 머릿속에도, 우리 손에도 실제 반도체 1, 2, 3, 4호라가 그게 저희의 이름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 아마도 이제 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끔찍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게 MLCC가 다 들어가 줘야 되고,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흐름은 여러분들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LG 브라더들을 이제 몇 개 얘기하셨는데, 일단 그 가운데에서 네네. 뭐 LG 말씀하신 디스플레이, LG전자, LG 이노텍, 그다음에 삼성전기 다 네네. 좋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 가운데서 그래도 탑픽으로 이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탑픽이라는 거, 또 실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 뭐 이왕 이왕 망가지면 이왕 망가지면 그래, 그 너가 좀 차차 갑자기 땀이 삐직삐직 나고 있지만, 우선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거, 우선은 LG전자가 조금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LG전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EO가 바뀌면서 회사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무겁겠지만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아마도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제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바로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이니까 이제 좀 그렇죠. 공부하시자. 네, 그래서 네, 투자의 그렇죠.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자.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월 24일 이렇게 해서 우리 김건진 부장님의 회계와 함께 반성하는 회계까지 간 거가요? 아유, 반성하는 시간을 네, 네. 가지면서 방송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곧 이어서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 또 주식시장 남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한상혁 과장님 오셨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봤습니까? 오늘 뭐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 카카오의 급락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한 느낌도 있고요. 예. 일단은 오늘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이나 외부자는 양시장에서 좀 계속 좀 나왔어요. 수급적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수급은 좀 아니었고요. 일단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일단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네, 한상혁 과장님,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님 오셨고요. 일단 오늘 시장 카카오가 급락해서 그리고 또 외국인 뭐 항상 그래왔지만 오늘도 매도하는 모습 보이니까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나왔고요. 네. 말씀하셨지만 항상 외국인 매도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개인들이 지금 이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어서 과거는 진짜 확연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인에 휘둘리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야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 이런 관념은 이제는 좀 먹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간밤에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6월 제조 PMI 예상치가 61.5였는데 62.6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 경제 회복 가속화를 좀 증명하였고, 연준위원들이 최근에 매파적 발언을 상당히 늘리고 있잖아요. 주말에 대표적인 비둘기, 왕비둘기라고 좀 할 수 있는 제임스 블라드 연준위원도 2023년보다 앞서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발언을 하는 데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도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예상보다 좀 빠르게 테이퍼링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매파적인 좀 발언을 했거든요. 시장이 계속 언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있을 때 시장에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연준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면역이 생기게끔 계속적으로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장 초반에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됐던 데가 코스닥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그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특이한 모습이 있었는데, 국내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이 있었어요.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예, 그렇죠. 뭐 네. 필요하다고. 예,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또 연내 2번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연내 안에. 좀 연준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예, 금리 인상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아니다라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참 이거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라고. 예,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으면서 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마다 A로 생각할 수도 있고 B로 생각할 수도 있게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제가 이제 HTS라는 창을 띄워놨는데, 네.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가속화됐어요, 지금. 아. 예, 이게 한 12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발언이 있다는 거 알려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보시면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건데, 급격하게 갔네요. 예,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쭉 더 밀리는 모습,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이게 오늘 자동차주에 대해서 매수세가 좋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아차하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아니었죠. 현대차, 기아 좋다가 막판에 장 끝나고 보니까 현대차는 어느 순간 매도로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장 막판에 확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5종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관하고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연히 좀 보였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현대차 한번 볼까요? 네. 저희 HTS 보면 이게 이제 장중 추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장중 추적 보시면 창을 좀 줄여서 오른쪽으로 옮기시죠. 그림 때문에 좀 제가 이걸 올려야 될까요? 네, 창을 줄여서 네. 옆으로. 예.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보시면 이게 장중에는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이제 집계가 되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집계가 되잖아요. 네. 한 12시, 1시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보였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현대차. 장 막판에 이게 보시면 매도로 돌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오후장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아도 볼게요.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는 양수급이 끝날 때까지 좋았는데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가 39만 주, 23만 주 이렇게 찍히다가 결국은 좀 40만 주까지 매수세가 늘었었는데 장 마지막에 보면 23만 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장 막판에 외국인은 매도세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뭐 보시면 9시 반 10시에는 조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의 없었잖아요. 한 4천 주밖에 그렇죠. 없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8만 9천 주까지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후 들어서 좀 확대가 된 경향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오전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확연하게 눈에 띄었던 건 자동차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희 같은 이제 브로커도 이제 바라볼 때는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오늘 시장이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지를 이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오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진짜 수급적으로 양 매수가 좀 쏠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으로 그래서 오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자동차 업종을 많이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만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다라는 외신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르네상스라든지 NXP 쪽에서의 하반기 쪽에서 공급량,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외신의 보도에 오늘 나온 거 본다라고 하면 이 생산 기술의 확대라든지 이런 공정 기술이 진화하면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생산량을 한 30% 정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적인 불균형 이슈가 하반기에 가면 확연하게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올해 EPS 전망치 변화에서 완성차 업종이 EPS 변화율이 한 6% 정도 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포드라든지 GM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가 사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을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포드라든지 GM의 CEO들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이 실적이 올라오고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대부분의 실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좀 계속적으로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섹터에서 주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매출에 대한 그로스와 실적에 대한 그로스가 하반기에 좀 좋아질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계속 찾잖아요. 근데 그런 섹터가 확연하게 좀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데가 바로 자동차 업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기차로의 그런 변화 가운데서도 이런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점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그로스와 성장성은 동시에 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사실 저 역시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지금 실적보다 실제로 뚜껑을 까보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차 가격을 앞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신차는 나오자마자 팔려요. 지금 재고가 거의 없어요. 재고가 거의 없이 딜러들이 신차를 가지고 있기 바쁘게 지금 소비자한테 팔리고 있는데 최근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딜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거의 없이 지금 차들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센티브라는 거는 자동차 완성차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비용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비용인데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딜러들한테 그런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현금 가지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할부금을 가지고 사게 되는데 보통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그 파이낸셜 회사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캐피탈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자동차를 이렇게 사게끔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뭐 무이자 할부를 좀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그런 금융적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로 들고 있는 금융사, 그러니까 자회사의 금융회사들의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주목을 못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신차들이 얼마큼 팔렸고 많이 팔릴 것이다.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 지금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면서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금융적인 혜택들, 유인책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경우에 2분기의 실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금융 관련 회사, 뭐 기아차가 많이 팔려도 그거에 대한 어떤 할부 금융을 통한 이득은 지금 다 현대차가 갖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 실적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에 현대모비스 여쭤보셨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우리 국내 증권사 관계자분들은 현대차를 탑픽으로 주로 보시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은 기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도세가 기아에 몰리잖아요. 저도 지금 탑픽은 기아로 좀 꼽고는 있는데, 일단은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대차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더 숫자상으로 보이는 게 그렇지. 올라오는 게 보이기 장점이 때문에. 확실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 역시도 현대차에 접근하는 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기아 자동차를 저는 조금 보는 이유는 주가의 탄력성 면이죠. 어차피 방향성이 같다라고 할 때 3% 5%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도 6% 7%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아 자동차 이쪽을 좀 선호하는 입장인데, 아마 시장의 수익률을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자동차 업종에서 비중을 늘릴 때 과연 이 자동차 업종에서 비중을 늘리면서 시장의 수익률을 얼마큼 더 비트하고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기아 자동차의 비중을 늘려서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냥 시장의 퍼포먼스만 어느 정도 맞춰서 가져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현대차의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역시도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부분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방향성이 같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겠다라고 하면 기아차로 가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수익률의 차이제 하나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방향은 뭐 비슷하니까, 네, 같으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세 개 중에서도 모비스는 이제 가장 못난이 취급을 당하는데, 참 우리 지난번에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네. 그 모비스의 국민연금 지분율 공시 그 관계 좀 한번 조사해 봐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때요? 제가 천천히 봤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갑자기 10%가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는데 그 국민연금에서 지분 공시는 6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었고 4월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월에는 한 9%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6월에는 이제 10% 정도까지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의 그런 지분을 조금 늘리고 줄이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분 공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연기금에서 10%를 한꺼번에 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업적인 내용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 악재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악재가 있거나 뭐 이걸 지금 매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부분은 이유는 못 찾겠어요. 다만 지금의 일단은 관심이 1번이 일단은 완성차고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얼만큼 자동차가 팔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1번이 완성차가 될 것 같고, 2번이 전기차가 얼만큼 먹힐 것이냐. 현대차가 지금 eGMP의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현대차의 전기차가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 것이냐, 이 부분에 지금 두 번째 포커스를 시장에서는 두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부품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관심이 거기까지는 좀 못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주가의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좋아가지고 주가를 쭉 끌고 올라왔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뒤늦게라도 그 수익률 격차를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움직임이 좀 둔할지 모르더라도 전방인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자동차랑 기아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 얘기하고 나서 다음에 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보니까 뉴스도 그렇게 이미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공시의 문구도 그렇고 그걸 받아 쓴 기사, 신문 기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했던 질문을 의문점으로 한 블로그 포스팅들도 몇 개가 또 올라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현대모비스 같이 대형주는 국민연금에서 일정 부분 분명히 포트에 가지고 그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이상이 있던 거라. 이게 아마 전산상에서 착오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그래서 자동차주가 오전만 해도 싹 주도주가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하는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 때문에 오후서부터 싹 매도로 돌아서면서 내려왔다는 외국인의 얘기인데,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섹터가 아마도 자동차 업종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많이 좀 오후장에 좀 보였고요. 반면에 그 철강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눌렸었던 경기민감주들,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경기민감주가 조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반대 섹터인 그런 쪽, 이제 경기민감주가 그전 눌려 있었잖아요. 그쪽 섹터에서는 좀 상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가 인상이 될 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뭡니까? 아마 오늘 딱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 인상을 연내에 한 2번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발언 자체가 외국인의 매도를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이머징 시장에서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금리 인상이 되고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이 그냥 지금과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는 당연히 자금 유출을 오히려 그렇죠.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들 먼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가 인상돼야 된다는 부분은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런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은 글쎄요,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조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매도를 했지만 뭐 내일하고 내일 모레 다시 포트폴리오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에서의 금리 인상 발언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간접적인 관계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랐다가 다 상승폭을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혹은 뭐 상승폭을 반납한 이 자동차주,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한번 우리가 왜 딱 관심을 끌었다가 관심이 사라지면 그냥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아니죠.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는 게 입장인데, 당연히 하반기에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섹터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여러 투자자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2분기까지 실적이 올라올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업종들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는 것을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하반기, 그러면 2분기까지에는 작년도의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 부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3분기하고 4분기는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섹터가 3분기하고 4분기에 실적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하반기까지 상당히 그로스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를 준비하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동차 업종은 가장 탑픽 업종을 좀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 확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 혹은 매수의 폭이 확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해프닝 정도로 봐야 그렇죠. 될까요? 어차피 수급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수급일 가능성이 높고, 이 수급은 또 내일 달라지고 내일 모레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만 놓고
투자의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실적의 추이라든지 업황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수급 이슈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비중 확대를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델타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뭐 커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진단키트주들이 요즘 확 좋았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다 이제 좀 꺼지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이 백신 어떤 그 수혜주, 진단키트주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난 건가요? 아니면 잠시 이것도 쉬는 거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커지는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델타 바이러스 그리고 뭐 델타 플러스 뭐 이런 바이러스 플러스 뭐 더 있는 것 심하다고. 같더라고요. 뭐 전염성이 한 3배 이상 크고 뭐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백신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좀 거세게 나오는 국가가 영국, 이스라엘 이런 이제 백신의 접종률이 상당히 높았던 국가들에서 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인데 물론 이제 선진국의 보건당국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충분히 델타 바이러스까지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걱정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와폭풍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쪽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 업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물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조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아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시즌의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매수세냐면 시장의 일정 부분 해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관 애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흔들릴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부각이 될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시즌과 같은 진단키트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을 해치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해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매수가 일정 부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고 뭔가 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세가 나올 겁니다. 이쪽에서는 바로 비어지는 수급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매수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에 여행이라든지 항공, 면세와 같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약세 흐름을 좀 그렇죠. 이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백신의 효과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다 뭐 진단키트 종목들이다 뭐 다 떠나서 일단은 주식 비중은 비우는 게 맞아요. 이게 다시 뭐 제2의 팬데믹으로 돌아가고 작년 같은 그런 팬데믹에 있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 비우는 게 먼저지 그렇죠. 무슨 종목을 사야 되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효과를 믿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지난달에 잘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네. 그때 이 종목들을 못 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 시점에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렇게 좀 권유를 해드리겠고요.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구조 조정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의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가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이 참 모습이 좋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LCC 그 저가 항공사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본 잠식 문제, 증자 문제, 그다음에 비행기가 부족한 문제,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네네. 많이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일까요? 사실 LCC 항공사들은 선별을 잘해야 돼요.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자본 잠식 잘못 끌어갔던 이건 진짜 네. 어쩌면은 막 상패 그래서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좀 편하게 대한항공 사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항공업종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여객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화물운송으로 대한항공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주식 투자는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LCC 쪽에서의 뭔가 좋은 기업을 뭐 남들보다 좀 특화된 기업을 고를래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대한항공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 관련해서는 뭐 많이 올랐다. 지금 뭐 매출이 없는데도 전년도 그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도 주가는 더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오버슈팅에 대한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지금 저가일 때 좀 조정을 받았다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이 좀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 수준이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 더 조정이 나와야지만이 접근이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성장주 비중을 좀 확대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생각입니까? 왜냐면 오늘 카카오 같은 언택트 그리고 성장주들이 급락을 하니까 이거 다시 그리고 오늘 경기 민감주가 올랐잖아요. 철강주 같은 헷갈리는 거예요. 성장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 장재창 대표님 네. 나와가지고 제가 찍은 영상을 봤는데 정말 말씀 잘하시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더라고요. 아마 못 보신 투자자분들 같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장재창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연준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미 국채 수익률 중에 2년 물자리가 반응을 했습니다. 2년 물자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금리라는 부분에서 단기물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준에서 시간표가 빨라진다는 것은 2년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고 있고 다만 테이퍼링에 앞서 RRP 금리를 상승시키고 초과지점 금리를 올리면서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이미 흡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기대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니까 10년 물자의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물은 올라오고 장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당연히 성장주 쪽의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놀고 있는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가 줄어든 여건은 우리가 성장주 쪽에서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이쪽 섹터에서 종목을 찾고 놀아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서의 그런 비중 확대와 종목 찾기는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성장주라는 것도 이제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좋게 보는 어떤 섹터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디 쪽이에요? 일단은 성장주를 볼 때 본인의 연령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나보다 어린 세대들이 열광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저도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일단은 어린 세대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열광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에서 사실 몇 년 뒤에 보면 템버거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업종이 메타버스라고 봅니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막 메타버스 세계에서 구찌 가방이 몇백만 원이 팔렸느니 많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게 과연 몇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도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MZ세대라고 불리는 10대부터 20대 이런 쪽에서는 이 디지털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나 익숙해요. 디지털 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교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대들이 상당히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고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거나 그랬을 때 친구들 만나서 영화도 보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메타버스에서 영화를 봐요. 네, 그 안에서 아바타들끼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영화도 보고 거기서 넷플릭스도 같이 감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행해졌던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 IP 사업자들이 시간, 공간 이런 부분에 제약 없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 상당히 매력적으로 좀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동해서 지금 뭔가 생산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유통, 엔터테인먼트, 게임 뭐 이런 업종들에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산업적인 발전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을 상당히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업종 내에서 분명히 템버거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 일단 오늘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내일 그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내일 어떻게 반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제 카카오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냐. 왜냐면 오늘 보니까 뭐 1,800만 주 거래됐다면서요. 공매도도 1위였어요. 카카오가. 오늘도? 네, 카카오. 어제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공매도가 1위였는데 카카오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플랫폼을 갖고 있고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 수준이 과연 살 수 있는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살짝 물음표가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반기에 좋은 자회사들이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고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카카오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뉴스에서 뉴스플러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미 카카오 주가에는 충분히 녹여져 있고 지금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클 것이고 이 카카오가 만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무형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으로 뭐 숫자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라는 부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다만 지금 주가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비중을 늘리려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는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 네이버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안 했거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그동안 오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1%, 수도 있죠. 네, 1%도 아니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경우에는 카카오는 상당히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저변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만약에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네이버의 비중 확대가 좀 더 쉬운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떨어지신 분들한테 또 이거 좀 계속 얘기하면 또 근데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뭐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지금이 잠시 쉬는 조정 기간이냐 아니면은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좀 상당히 시간 조정이 됐든 아니면 뭐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카카오가 시간이 장기적으로 흘렀을 때 지금 15만 7천 원이라는 15만 7천 원이라는 오늘의 주가 수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6개월 뒤, 1년 뒤에 본다라고 하면 하지만 지금 뭐 한 달과 일주일과 한 달 사이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LG전자도 흐름이 좋았죠. LG 이노텍도 흐름이 좋았고요. 네. LG와 관련된 이 그룹주, IT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협력이 강화된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어요. 잘 알다시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사 유통망인 LG 베스트샵에서 애플 제품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이폰도 LG 베스트샵에 가져다 놓고 아이패드도 가져다 놓고 아이워치도 가져다 놓고 해서 애플 제품을 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LG전자 입장에서는 애플의 유저들을 유인하면서 LG전자 가전제품의 판매 증가를 노리겠다라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경쟁사인 삼성과의
경쟁에서 좀 더 우위적인 입장을 보여주려면 확실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유인책이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애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LG전자 스마트폰, 중고 스마트폰을 반납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상금을 줘요. 애플 측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사실 이런 중고폰 보상 정책이 애플한테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할 겁니다. LG폰을 가져다 줬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게. 그러니까 LG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삼성한테 뺏기지 않겠다라는 게 애플의 입장인 겁니다. 강력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LG전자와 애플의 주요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LG이노텍까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어떤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좀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갈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이 이슈는 일시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애플하고 LG 쪽과의 그 협력이 좀 강화된다는 부분은 지금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제가 한정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LG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을 접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육성하고 있죠? 전장 사업 부분, 자동차 그렇죠. 전장 사업 부분에서 사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건 애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애플 역시도 자율주행이다, 전기차다, 이런 자동차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과 유통과 관련해서 협력이 강하지만 이게 협력이 이어져서 자동차 전장 사업 분야까지 애플과 LG와의 협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LG전자와 LG이노텍의 기업 가치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단기적인 이슈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상당한 조정을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친 후잖아요, 지금? LG전자요. 아, LG이노텍. LG이노텍은 거의 주가 수준이 좋아요. 사실 보면 지금 이런데 네,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거의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드디어 애플에서 신모델이 지금 이제 출시가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LG이노텍은 애플에서 신모델이 나올 때는 항상 두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실적의 대부분이 애플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 스케줄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도 이 고점을 좀 벗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비교되던 게 이제 삼성전기였잖아요. 네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한 그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 투자자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애플에서 뭐죠? OLED인가? 이거 뭘 좀 더 이렇게 증설을 하겠다. 저 주문을 좀 늘리겠다 해가지고 LG이노텍하고 카메라 그 모듈인가요? 네. 예, 그거를 뭐 하겠다 해가지고 삼성전기냐, 뭐 LG이노텍이냐, 또 뭐 다른 한 회사 어디가 될 것이냐 가지고 좀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카메라 모듈을 한국사를 뭐 추가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의 주가의 모멘텀은 조금 달라요. 다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와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더 큽니다. 지금.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량으로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 쪽에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 하반기에 애플에서 나오는 신제품과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고점을 좀 까지 올라온 수준이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고점 수준에 상당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한참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쪽은 지금 LG이노텍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LG전자고 LG이노텍 말씀하셨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때문에 주가 상승이 참 어려운 종목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것 같던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사실 슬금슬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8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OLED 사업 분야에서. 그리고 지금 뭐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했지만 삼성에서 지금 OLED의 TV 쪽으로의 진출이
뭐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까지 TV 시장에서는 OLED TV가 아닌 다른 방식의 TV를 계속적으로 보였는데 이게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OLED TV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받아서,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대형급에서 패널을 지금 의미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데는 LG 디스플레이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받아서 삼성 측에서 삼성 OLED TV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측에서 부인을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뭐 그 OLED 방식이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근데 업계에서는 OLED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삼성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그런 물량을 좀 가져다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좀 계속 체크해야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면은 뭐 지금 이렇게, 왜냐면 요새 수남장이라고 그래서 수남매 형태가 짧게 자꾸 끊어지니까 워낙 빠르죠. 가격이 오를 때 일단 매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 LG전자, 이노테, 뭐 디스플레이 이런 주식도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할 때 매도하고 또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뭐 종목마다 좀 흐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도할 자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 수준이 상당히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할 자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LG이노텍은 아까도 보셨지만 전고점에 대한 영역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고점 영역에서 조금 부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한번 튀어 올랐을 때는 한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을 조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시장 최근 일주일간 가장 화제였던 이제 카카오의 상승 아니야 하면서도 계속 상승하는 그 힘에 놀랬던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또 이번에는 또 급락하면서 놀라셔가지고 참 복잡한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도 보니까 이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를 보고 들어간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카카오. 그 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내일. 네, 이거를 한꺼번에 사시면 안 돼요.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를 해야지. 오늘 조정이 좀 세게 나왔다 그래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카카오를 만약에 뭐 1,000만원치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다 1,000만원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같이 첫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정말 내가 만약 1,000만원을 사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중에 한 10%, 100만원치만 일단 사놓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솔직히 바닥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는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액션을 과감하게 지를 때는 이게 답이야 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쵸. 보통 그렇게 지르는데 그게 항상 맞으면 좋지만 안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어서 특히 이 주식시장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 역할을 하는. 물론 이제 이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오늘 하락에 대해서 질러놓고 나는 이 기업을 뭐 1년, 2년 동안 나는 이 성장과 관련된 플랫폼을 완벽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안 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질러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오늘 사셨다가 삼성전자 가지고도 지금 못 버티는데 내일 뭐 2, 3%만 빠지더라도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웃으신 분도 있고 또 참 심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뭐 투자라는 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항상 기운 잃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